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항혼이혼의 진행자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항혼이혼. 제2의 인생 항혼이혼에서는 항혼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들고 온 사례들이 이제 사소한이라는 글자를 갈로로 치고 오해로 비롯된 이혼 사례들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부가 이제 혼인 27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슬하에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이 혼인 18년 차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흔히들 하는 부부 다툼도 하고 서로 잘 지내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남편 같은 경우에 혼인 18년 차쯤에 이제 애들이 전부 다 뭐 대학 가고 이랬겠죠. 대학 가기까지 좀 그랬겠지만 첫째가 대학 가고 이런 시점이었는데, 자신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상간녀, 제가 이걸 상간녀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상간녀라고 호칭을 할게요. 상간녀로부터 이제 외국어를 배우면서 이 상간녀라고 호칭되는 여자와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깝게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와이프도 알고 아내도 알고 첫째 자녀가 밤늦은 시간에 우연히 아버지 휴대전화를 보게 됩니다. 아마 밤늦은 시간에 아버지가 이제 밖에 거실에 이제 휴대전화를 두고 왔는데 뭐가 울려서 궁금해갖고 봤겠죠.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뜩 열어봤는데 이 상간녀가 아버지한테 잘 자요, 내일 봐요, 하트 라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뭐 해야겠습니까? 바로 이걸 보자마자 어머니한테 알린 겁니다. 아내한테 알렸죠. 그럼 아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남편한테 이제 따져 물어야죠.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 이 하트가 뭐냐. 라고 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뭐겠죠? 오해다. 이건 다 오해다. 내가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니다. 나는 마음을 나눈 적이 없다. 얘가 원래 그 쓰는 스타일 이런 거다. 문자를 보내는 스타일이 이런 거다. 라고 계속 이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오해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갖고 이제 혼인 22년 차 격이 됐습니다. 이제 그 아내 그 남편이 거의 퇴직할 때쯤 되니까 이제 아내가 생활비를 좀 벌었으면 하는 마음에 한 1억 2,5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습니다. 이 대출을 받아갖고 아내가 이제 또 그런 말도 했었죠. 이제 나도 이제 더 이상 뭐 가정주부 일 안 하고 이제 밖에 나가갖고 식당에서 뭐 돈을 벌거나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겠죠. 그래갖고 남편이 이제 그런 아내의 요청에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한 1억 2,500만 원 대출 받아갖고 아내한테 식당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남편이 어떻게 보면 투자자지 않습니까? 1억 2,500만 원을 투자를 한 건데 아내가 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남편한테 수입 내역을 정확하게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입 내역을 공개를 하지 않고 뭐 매출 전표나 매출이나 이런 부분 뭐 자재가 들어온 거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공개를 안 하는데 식당에 경비가 없으면 남편한테 계속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뭐 어쩔 수 없지만은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어쩌겠습니까? 돈을 줘야죠. 그래서 돈은 계속 필요한 경비를 계속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3년 동안 돈을 계속 주고 있는데 혼인 25년 차격에 둘째 자녀가 유학을 간답니다. 유학 가려면 돈이 얼마가 됩니까? 유학 보내보신 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뭐 자녀들이 자기가 알아서 간다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혼인 25년 차격에 자녀의 유학경비 마련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데 이제 돈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일단은 아내가 오래 가던 차량을
처분을 합니다. 물론 아내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 차량을 처분해갖고 이 중고차 대금으로 자녀의 유학경비를 마련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동의는 했지만 빡친 거죠. 내 차를 왜 팔아? 그러면서 계속 이제 차량들, 새로 나온 차량들 프로모션만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다가 갑자기 남편하고 상의도 안 하고 차량 할부 조건이 좋다고. 프로모션 보니까 할부 조건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갖고 할부 조건이 좋다는 이유로 승용차를 36개월 할부로 구입을 해버립니다. 거기 남편 입장에서 뭡니까? 돈이 없어서 결국 아내가 운영하던 차량을 팔아가지고 유학경비를 마련을 했는데 아내라는 사람은 이 돈이 없는 상황을 무시하고 자기 차 팔았다는 이유로 새 차를 오히려 구입을 해버렸으니까 열받죠. 그래갖고 결국은 아내가 이 차량 구입한 일로 서로 이제 다툽니다. 엄청나게 다투다가 결국은 아내를 때려가지고 사기를 가합니다. 그리고 아내도 가만히 안 있어가지고 남편을 때려갖고 사기를 가합니다. 그래서 둘 다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죠. 경찰이 와갖고 이제 쌍방폭행으로 이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가정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게 형사사건이 되지 않고 서로 이혼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제 합의를 했다 봐가지고 검사가 형사사건으로 처분하지 않고 가정법원으로 보냅니다. 보통 이제 부부간의 다툼 사건 같은 경우에 형사적으로 뭐 국가형벌권 개입이 적절치 않다고 해가지고 가정법원에다가 이러한 그 사건을 보호 처분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가정법원에다가 딱 보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가정법원 판사가 각자 40시간의 부부 이제 뭐 관련 이런 수강을 명하는 보호 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일단은 전가는 안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남편이 이제 출제위원으로 합숙을 하게 됩니다. 그 출제위원, 수능출제위원은 아니지만 뭐 기술사도 있을 수 있고 뭐 국가시험들 이제 출제위원으로 선정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합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수능은 거의 뭐 40일 합숙한다 이러는데. 그래서 남편이 이제 합숙을 하게 되면은 아내하고도 이제 연락도 못하고 하니까 이 숙소를 입소하는 과정에서 아내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뭐라 보냈냐? 여봉 잘 갔다 올게. 이제 땡땡 엄마 출장 갔다 온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연달아 발송합니다. 조금 이상하죠? 앞에 여봉 잘 갔다 올게 해놓고 땡땡 엄마 출장 갔다 온다 이 메시지를 연달아 아내한테 발송한 겁니다. 남편은 아내한테 이게 내가 너무 다정하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이제 늙었으니까 남는 거는 와이프뿐이라고, 남는 건 아내뿐이라고, 아내한테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다정하게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보낸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상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잘 갔다 올게가 두 개예요. 하나는 여봉 잘 갔다 올게, 하나는 땡땡 엄마 출장 갔다 온다. 아내가 이 앞에 여봉 잘 갔다 올게가 내한테 보낸 것이 아니다. 이거 상간녀한테 보내려고 했던 거를 내한테 두 개를 보낸 거다 라고, 내한테 보낼 거는 땡땡 엄마 출장 갔다 온다 이거 말고 없다. 이거는 여봉 잘 갔다 올게는 상간녀한테 보낼 거다, 보내려고 했던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 그 몇 년 차입니까? 22년 차경에 28년 차경에 만났던 그 상간녀를 남편이 아직도 만나고 있구나 라고 이제 계속 의심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은 이 출장을 갔다 오고 난 뒤에 이제 이게 연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쌓인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오해는 계속 그 연락이 안 되는 동안 쌓여 있고 나와서 풀라니까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죠.
너 증거 어딨냐? 내가 바람 폈다는 증거 어딨냐? 와이프를 이러겠죠. 여보 잘 갔다 올게 나한테 보낸 적 있냐고. 이게 증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잦은 다툼이 이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아내한테 뭐가 불만이냐.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생활비 문제도 있지만 그 가게 영업하면서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내가 계속 이거를 보전을 해주는데도 막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둘째 자녀 유학 비용까지 계속 들어가니까 너무 가정 경제가 힘든데 여기에 아내가 자녀들하고 해외여행하면서 여행 경비로 한 2천만 원 쓴 거에 갑자기 이제 열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은 나고 이 집의 가정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거 전부 다 가정 경제가 뭐고 다 밥버릇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계속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사건 이혼 소송이 제기되기 한 1년 전에 1년 전 연말에 아내가 한 5일간 그리고 연초에 한 9일간 5일하고 9일 거의 14일간 외박을 합니다. 남편한테 어떠한 말도 없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마음에는 와이프하고 이제 다 늙어가는 처지에 잘 해보고 싶어 하는데 이제 늙어서 버림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내가 이제 아내한테 버림을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으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땡땡 엄마, 우리가 인생을 참 잘못 사는 것 같다. 어디 거처를 마련한 것 같은데 집에 들어오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니 많이 신경이 쓰이네. 나갈 거면 짐 정리해서 나가주기 바래. 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일단 이제 그 남편분이 이제 화가 엄청 많이 난 거죠. 화가 났는데 나서 이제 이렇게 짐 정리해서 나가라.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난 뒤에 이 3일 뒤가 명절이었습니다. 설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메시지를 보냅니다. 땡땡 엄마, 오늘 설 명절이네.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나 혼자 있으니 땡땡 엄마 생각이 많이 나네. 땡땡 엄마,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땡땡 엄마 사랑하고 땡땡 엄마를 위해 살아갈 테니 우리 가정을 회복할 수 없을까? 내일이는 땡땡 생일이네. 땡땡도 많이 보고 싶어.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땡땡이 첫째 이름입니다. 이상하죠? 일단은 열받아갖고 집에 나가라고 화가 나서 집에 나가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이제 너무 오버한 것 같아가지고 3일 뒤에 이제 설명절 이제 가족들하고 모여 있으니까 그 뭐고 아내를 오지 않고 하니까 이제 면목도 없고 하니 아내를 일단 달래려고 이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근데 아내 같은 경우에 바보입니까? 남편이 이때까지 해온 걸 다 알고 있는데요. 이 메시지만 읽어도 이 사람의 의도가 솔직히 한 20년 살면은 그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20년만 살았습니까? 이 부부는 27년을 살았습니다. 10년만 살아도, 5년만 살아도, 3년만 살아도 그 사람의 습관에 대해서는 다 보입니다. 이 사람이 보내는 메시지만 봐도 어떤 의도로 이 메시지를 보내는지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 아내도 이제 알게 된 거죠. 남편이 처음에는 이거 화나서 보낸 거구나. 이게 진짜 본심이구나. 뒤에 보낸 메시지는 보내고 난 뒤에 자기가 아차하고 이제 좀 달래기 위한 용도고 본심이 아니구나. 자기가 명목이 없으니까 보낸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3일 뒤에 보낸 그 메시지를 바로 받고 4일 뒤에 짐 챙겨서 바로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혼 소송까지 별거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이혼을 청구를 했냐? 일단은 아내가 이혼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근데 아내가 이혼 청구했는데 메시지 보면은 우리 잘 살겠다 이렇게 메시지 보냈잖아요. 웬걸 남편이 반소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일단은 민법 840조 6호 사유로 이혼 이유가 있다. 왜? 첫째, 혼인관계 파탄 인정된다. 일단은 둘이서 본소 이혼 청구하고 반소 이혼 청구하고 있으니까 서로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아내가 나가서 장기간 별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좀 독특했던 게 재판부도 제가 말씀드린 사실관계 재판부가 다 봤지 않겠습니까? 재판부가 봤을 때도 이거는 좀 서로 간에 오해가 있는 부분인 것 같다. 서로 간에 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가사조사 절차도 진행하면서 그 양측 당사자한테 부부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 재판부에서 이거 중재를 해주겠다. 라고 부부 상담 절차를 거칠 것을 이제 명을 했는데 양 당사자가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집을 나가라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같이 이제 잘 살아보자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결국 와이프가 집 나가니까 이제 열받은 겁니다. 자기도 더 이상 와이프하고 살 생각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 부부 상담을 이제 서로 거부를 해버리니까 판결문에다 이렇게 넣어버렸습니다. 부부 상담 절차를 원하지 않는 등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둘이 혼인 파탄 관계 인정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혼인 관계 파탄이 인정이 되면은 뭘 해야 됩니까? 이 혼인 관계 파탄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위자료 정해야 되니까요. 근데 재판부에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둘 다한테 있다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일단은 아내 같은 경우에는 남편과 상간녀하고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남편하고 자주 다투고 그리고 남편한테 알리지 않은 채 고급 승용차 제가 아까 그냥 차량 프로모션이 되게 좋다 했죠. 아내 차를 팔고 애 유학비를 댈 정도면은 얼마 하겠습니까? 중고 그 차량이 그거보다 더 좋은 차 샀습니다. 그럼 이 고급 승용차를 장기로 할부 구매하거나 해외여행 경비를 과도하게 지출하면서 남편과의 갈등을 증폭시킨 책임이 있다. 그런데 남편도 상간녀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내의 다툼을 유발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남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적인 문제, 이 경제적 문제로 생긴 아내와의 갈등을 아내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해소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 사이에서 이 경제적 문제만 계속 언급해왔고 다툼을 일으켜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 그래서 둘 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 해서 일단은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남은 거 누가 있습니까? 상간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상간녀라고 호칭하는 게 약간 애매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상간녀라고 불리는 사람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하고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간녀한테도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청구를 하면서 상간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같이 공동피고로 넣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아내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람이 상간녀라고 보긴 힘들다. 그리고 만약에 상간녀라고 하더라도 이미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인지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문자 메시지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해서 아내의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거는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면 바로 상간녀 소송을 하자가 가장 핵심이고요. 이제 다시 넘어오면은 사소한 오해라기보다는 서로 간에 오해가 쌓이면은 일단은 대화로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남편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늙으면 이제 아내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나이가 들면.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은 그 전에 자기가 해왔던 일들을 잘 빌드업을 하고 잘 설명을 해야 그 이야기가 먹힌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 잘 설득을 하세요. 잘 이해를 시키고요. 두 번째 사례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례의 부부는 재혼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일단은 각자 자녀를 두고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남편이 아내가 이제 여기 예전 아내 말고 이제 이 재혼 부부의 아내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남편이 이제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서로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손님으로 방문하다가 이제 한눈에 반했는지 교제를 바로 시작했고요. 교제 5개월 뒤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남편의 주소지 아파트에서 동거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동거 생활을 할 때 아내의 두 딸과 남편의 아들도 이 남편의 주소지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혼인 5년 차까지는 서로 깨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직업이 뭐랬죠? 공인중개사라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공인중개사 실장급이었습니다. 이 실장들이 항상 이제 공인중개사 실장님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뭐 다른 사업이나 사람을 대하던 직업이다 보니까 요런 이제 사람들에 대한 이제 사업가들을 되게 많이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한테 혼인 5년 차경에 아내가 내가 이제 그 동업하고 있는 주식회사 사장이 있는데 이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건축 사업에 돈을 좀 투자하면 어떻겠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필요한데? 라고 하니까 한 1억 원 투자하면은 그 내하고 동업하는 사람이 그 나중에 1년 뒤에 한 1억 5천만 원으로 돌려주기로 한다. 그래서 지금 당장 1억 원이 조금 모자란 것 같은데 1억 원 한번 투자해보는 거 어떠냐? 라고 제안을 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뭐 아내가 제안하는 거기도 하고 뭐 주식회사 대표가 뭐 보증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1년 뒤에 1억 원 넣었는데 5천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50% 남는 장사입니다. 거기다가 그 주식회사 대표가 연대책임까지 져준다니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계약서 다 받고 합의서 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까지 싹 다 받고 난 뒤에 1억 원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돈을 1억 5천만 원 줬으면 문제가 있겠습니까? 제가 언급을 했겠습니까? 1년이 지났는데 돈이 안 들어옵니다. 남편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그리고 심지어 아내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요. 이 약정금 청구 소송뿐만 아니라 이 아내의 그 사실관계로 사기를 넣었습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공동 책임을 져라. 그래서 아내의 책임이 50%가 인정이 돼가지고 아내도
8천만 원, 1억 5천만 원은 이제 주식회사하고 대표이사는 1억 5천만 원 지급해야 되고, 이 1억 5천만 원 중에 아내도 8천만 원 연대해서 지연손해금 지급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옵니다. 왜?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다시 넘어가서 혼인 6년차 경에, 혼인 6년차입니다. 아내가 주거지에서 보관 중이던 1억 9천만 원 중에 한 6,200만 원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놀랬죠? 그래서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하냐, 경찰한테. 남편의 아들이 필리핀 여행을 다녀왔고, 이 다녀오는 과정에서 기금속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데, 제가 돈이 어디 있어서 저 기금속을 구입했을까? 나는 범인이 그 남편의 그 전처하고의 사이의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의심하면서 경찰한테 남편의 아들이 의심스럽고 저 항상 확실하다 라고 진술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결국은 이제 조사를 했겠죠, 남편의 아들을. 근데 남편의 아들이 무슨 소리냐, 내가 왜 그 금고에 손을 대냐, 그 돈에 왜 돈을 손을 대, 새어머니 한 사람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리고 나는 집에 거기 뭐 돈이 있는지 몰랐다, 그리고 필리핀 여행에서 기금속 구입한 거 그거 어디 싸우려다, 그 돈 안 쓰다, 그 돈 아니다 라고 범행을 부인해버립니다. 그리고 남편의 아들이 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어가지고 혐의 없음으로 내사를 종결을 해버립니다.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와이프라는 사람이 아들마저도 경찰에 신고해버리고 투자한 거 나한테 사기치고 이러니 이제 화가 엄청 많이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내 이 도난 신고와 남편 투자금 미회수 문제로 이제 결국은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남편이 이제 결국 화가 나니까 아내를 때린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아내의 팔다리에 타박상도 있고, 또 이 타박상 입은 한 달 뒤에 다시 폭행해갖고 흉벽에 타박상을 입습니다, 아내가. 그리고 문을 열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 도움 받아가지고 아내가 이제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이 사건이 있고 또 20일 뒤 남편이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가 이제 경찰한테 연락해가지고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신고하고, 이제 경찰이 비밀번호가 바뀐 거는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다 하니까 바로 아내가 열쇠 수리공을 불러가지고 문을 따서 집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집에 못 들어오게 하고 하는데 폭행도 일어났는데, 혼인 7년 차경에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남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해가지고 당신이 쓸데없는 거를 권유해가지고 내 1억 원 판결을 받아도 돈이 회수가 안 되지 않냐, 당신이 왜 나하고 결혼하자 했냐, 왜 그런 걸 권유했냐 라는 취지로 계속 압박을 넣는 겁니다. 열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술까지 먹어 놓으니까 아내 얼굴하고 배 부위를 계속 주먹하고 발로 때립니다. 그리고 가도를 들고 와갖고 아내의 배를 찌르듯이 겨누면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 결국 아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야죠. 경찰에 신고를 하면은 요새 참 좋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경찰이 검사한테 청구해갖고 임시조치를 내려버립니다.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를 합니다. 이러한 범죄 사실로 남편에 대해서 가정법원에서 아내의 주거지에서 퇴거,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형사사건으로 넘어갔다가 가정보호 사건으로 넘어갔는데요. 이 가정보호 사건에서 가정법원에서 이 상해 및 특수협박 관련해가지고 일단은 아내의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그리고
6개월간의 보호관찰을 명하는 보호처분을 남편한테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남편이 집을 나와야겠죠. 그리고 6개월간 접근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6개월간 보호관찰소에서 남편을 이걸 잘 지키는지 관찰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아내하고 남편하고 합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과 이제 이 약정금 소송에 대한 합의서를 씁니다. 남편, 그리고 당사자가 이제 주식회사, 그리고 대표, 그다음에 아내. 그래서 이제 이 주식회사가 사실 소송 중에 이제 1억 5천만 원을 법원에다 공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제 소송이 길어지니까 남편이 이제 판결문을 받아야 공탁금을 회수를 할 수 있는데 회수를 할 수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빠르게 회수를 하려고 이렇게 합의서를 씁니다. 공탁금 1억 5천만 원을 이제 피고 주식회사가 찾아서 이 1억 3천만 원을 남편한테 지급한다. 두 번째, 남편은 이때 이제 시점이 7월 12일이었거든요. 7월 12일까지 퇴거하기로 돼 있어가지고 7월 12일까지 주거지에서 퇴거한다. 그리고 이 합의금 1억 3천만 원은 약정금 청구 소송의 비용 및 모두를 포함한 가격이라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하고 이제 합의서를 쓰는데 일단은 가정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취소해달라. 취소한다. 그리고 2번, 남편과 아내는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기로 합의한다. 그리고 3번, 7월 12일까지 남편이 퇴거하기로 한다. 만약에 남편이 퇴거를 불이행하면은 약정금 합의는 앞에 말씀드렸던 합의는 무효로 한다는 합의서를 다시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합의서를 쓸 때 문제가 뭐냐? 남편이 작성했던 합의서 초안에 있던 이 관계, 이 사실혼 관계를 더 이상 거론하거나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아내의 도난 사건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 양 당사자가 이 문구는 넣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7월 12일 날 아내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퇴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위자료 청구했던 소송이라는 것은 내가 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정신적 고통 및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게 있으니까 이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는 취지인 거죠. 그래서 법원이 일단은 뭘부터 봐야죠? 이 남편하고 아내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지 일단은 그것부터 봅니다. 그런데 봤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걸 들어보면 알지만 서로 결혼식도 올렸잖아요. 서로 전처하고 전 남편의 사이에 아들과 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았고 혼인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실혼 관계는 인정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사실혼 관계에 파탄이 됐냐? 파탄도 인정이 되죠. 일단은 아내가 도난 신고하면서 남편의 아들을 용의자로 지목해왔고 남편의 아들이 경찰 조사 받은 거. 그리고 투자한 1억 원을 약정기일에 회수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하고 아내 사이에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원망이 쌓였죠. 그리고 이 원망이 쌓여가지고 갈등이 계속 누적 심화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등이 해소가 됐나요? 그래갖고 이 갈등이 해소가 되지 못한 과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폭행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이를 고소해갖고 남편이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부가 봤을 때 이 사건 사실혼 관계는 이미 파탄이 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제
파탄이 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은 뭘 해야 되죠? 파탄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파탄 책임. 이와 관련해 가지고 남편 같은 경우에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됩니다. 남편 같은 경우에 아내의 투자 권유하고 자신의 아들을 절도범으로 생각하는 아내한테 분노나 섭섭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고 여겨지기는 한다. 그런데입니다, 진짜. 아내 같은 경우에 남편 아들의 절취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 그리고 남편한테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것도 아니지 않냐. 남편하고 아내가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 사건 문제를 뭐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해 보고,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 아내와 의견 차이가 커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면은 수사 결과도 있고 재판 결과도 기다려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서로 간에 가오로 따져가지고 오해 풀고, 그리고 잘못 사과하고 금전 문제 정산하면 되는 문제였다. 그런데 남편 같은 경우에 아내와의 갈등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결국은 폭행을 해서 거주집 출입 방해를 하고, 결국은 아내가 뭔가 자신한테 투자를 권유를 잘못했다, 아들을 절도범으로 몰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당신이 폭력적인 방법을 썼으면은, 그리고 거주지 출입 방해하거나 아내를 상처를 입혔으면은, 폭력을 행사했으면 그거는 당신의 책임이 더 중하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남편이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된다 라고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이 사안이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약간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데리고 온 아들을 아내가 별다른 증거도 없이 용의자로 지목해갖고 아들을 경찰 조사 받게 한 거.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결국 아들 무혐의가 나왔지 않습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리고 아내 같은 경우에도 남편 같은 경우에도 새로 만난 아내가 자기 동업 관계에 있었고 이제 자기가 모아놓은 돈 1억 원을 넣었는데 이 돈을 회수를 못했어. 화가 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화가 날 수는 있습니다. 화 나죠.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판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일단은 먼저 대화를 해봐라. 대화가 제일 우선이라는 겁니다. 모든 부부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대화로 먼저 해결을 하라는 게 재판부의 입장인 겁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은 경찰에 고소한 게 있고 민사 재판을 걸어놨지 않냐. 이 결과를 기다려라. 국가기관의 판단,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거기에 가오를 따지고 오해를 풀면 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폭력은 어떤 상태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건 대화로 풀어야지 서로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폭행하고 가도를 들어서 배를 찌르듯이 위협하고, 이러한 폭력적인 행동은 결국은 어떠한 상대방이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은 결국은 그 파탄 책임 및 유책 배우자는 폭력을 행사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행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폭행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상대방이 유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유책 배우자가 될 수밖에 없고, 모르는 사람이, 부부관계가 아니더라도 폭행을 행사하는 사람이 결국은 가해자가 되고 피고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며 고락을 함께 나눈 동행자입니다. 항혼 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 해온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항혼 이혼에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